박성진의 국방 B컷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방이라든지 안보 관련한 거는 클래식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클래식하고 FM적인 것보다는 좀 덜 알려졌지만 아주 재미있고 말하자면은 버리기는 아깝고 알면 너무나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B컷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 합니다. 국방 B컷은 알겠고 박성진은 누구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안보 전문 기자로 국방부 출입 기자를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23, 4년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국방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하는 분들이 알면은 국가안보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정보가 제한된 것도 많고 그 이면에 있는 거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역사라는 건 보통 이면에서 모든 게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국방 분야는 비밀이 많기 때문에 비밀 이면에 숨어 있는 거 모르면은 거달기 치고 넘어가가지고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일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불타는 K9 자주포 사진을 많이 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요. 근데 그 사진으로 인해 가지고 연평도에 있는 해병들의 활약상이 엄청나게 홍보가 됐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연평도 용감한 해병들이 정말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한 거지만 단 하나의 실수. 뭐냐? 규정을 안 지켜가지고 K9 자주포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는 K9 자주포가 북한군의 포탄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불 붙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K9 자주포는 포를 쏘고 난 다음에 남은 작약을 안전한 데에 가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땅을 파고 묻는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옆에다 쌓아놨던 거죠. 근데 그게 불이 붙으면 폭발하진 않지만 불이 붙습니다. 그게 우리 해병 K9 자주포 대원들이 옆에다가 놔뒀던 거를 북한군이 포탄을 쐈는데 그게 그 파편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얼마 붙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K9 자주포가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는 엄격한 의미로 전시관 평시 같으면은 정말로 이건 규정이 바로 징계 사항인데 뭐 그 징계를 주겠습니까? 아무튼 아이러니한 게 그런 규정을 안 지켰던 게 사실 거꾸로 뭐냐면 그 엄청난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치열했던 광경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됐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걸 보면 이런 것 같은 걸 소개시켜주면서 이런 이면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전달 좀 해보고자 B컷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기사에 쓸 수 없었는데 말해도 됩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기사로 쓰고 그러면은 이게 군 사기 문제도 있고 말하자면 해병들의 어떤 자존심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 마치 안티를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자제를 했지만 이미 세월이 지났고 이런 것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요. 기사에 쓴 거 말고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제가 20년 넘게 군을 출입하면서 제가 기사를 쓴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하자면 우루 빙산에 있어 수면하에 남아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기사를 썼다고 보면은 그 밑에 숨어있는 부분이 훨씬 많겠죠. 그런 걸 같이 교감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박성진 기자님은 저희가 말하는 고수가 맞으시네요? 국방 안보에 관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고소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랬다가 또 이게 안티가 많을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PD님이 궁금해하셨던 네, 그거 하나 물어보고 끝내죠. 같은 편에 붙여서. 근데 저는 국방 전문가를 만나 뵐 기회가 있으면 궁금한데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일본하고 진짜 전쟁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 이길 수 있습니까? 좀 비유가 너무 오래된 경기를 비유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수십 년 돼가지고 요즘 세대는 거의 기억하지도 못하는 세 개의 경기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이노키와 모하마드 알리의 경기가 있었는데 세 개의 대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무슨 침대 플레이냐 하는 그런 혹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노키는 누워서 경기하고 알리는 절대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건 뭐겠습니까?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대편 페이스에 말려들면 자기가 당하고 그렇다고 상대편을 자기 페이스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상대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이런 거가 비유가 좀 비슷하게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본군과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은 상대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1의 대상이 북한군이지 않습니까? 북한군은 육지에서
휴전선은 155마일 위에 있는 북한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육군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냐면 평화헌법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격 무기를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용 무기 위주거든요. 예를 들면 미사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토마호크를 들어온다고는 하지만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패트리어트라든지 방어만 할 수 있는 요격 무기만 가질 수가 있고 비행기 전투기에도 공대지 미사일 같은 거는 있고 공격 무기 때문에 그 가질 수가 없는 나라이거든요. 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제1의 적국이라고 가상 적국이라고 하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섬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군은 무지무지 강한 해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육군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한국과. 그럼 말하자면 우리가 이노키하고 알리아 대결처럼 우리가 만약에 가가지고 우리 특히 특전사령부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수부대들, 특작부대들이 가가지고 육군이 전부 상륙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 일본 점령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겁니다, 아마. 상륙만 하면은요. 상륙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상륙하려면은 일본의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중으로 가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군사력 지수 문제만 해도 객관적인 전력으로 요새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년마다 군사력 지수를 발표하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5위더라고요. 일본은 7위예요. 두 단계의 차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좀 위에 있는 건 맞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적 투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자위대 대원도 운영하는 소위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병사들이라든지 그 월급을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문제에서 인건비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참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군사력 지수를 비교하다고는 그 수치가 보니까 우리나라 5위인데 북한은 36위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래식 전력으로 보면 우리가 북한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을 무시할 수 있나요? 북한은 궁극의 무기는 핵무기, 지금 핵무력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편하게 얘기하기는 좋지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어떤 걸 주안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군사력 지수는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조금 크게 이노키하고 알리경기처럼 비교하는 거 좀 약간 넌센스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요.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